근대 문학에 대한 역사적 인식 방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80년대를 거치면서 특히 1990년을 전후한 시기입니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것은 그 90년대 이후에 문학사에 대한 이해 방식에서 서양 이론, 특히 프랑스 이론들이 상당히 중요한 참조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미셸 푸코의 그 역사 연구 방법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푸코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고고학적인 그런 연구는 한국 근대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국민과 민족의 그런 신화로부터 벗어나서 한국 문학 그 근대적인 어떤 전개를 이해하는데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푸코의 그 반 휴머리즘적이고 반 역사주의적인 그런 방법은 그 연구자들에게 한국 문학을 기존의 그런 민족주의와의 관련 이외에 다른 관련 속에서 생각하도록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푸코가 제안한 방식을 따르게 되면 이제 문학이라는 걸 그것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어떤 인간 주체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기보다 그 문학을 발생시켰다고 생각되는 여러 언어 행위의 결과들, 보통 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담론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담론들 가운데 일정한 규제력, 말하자면 그 언어 행위를 통제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규제력을 가진 담론들을 찾아내고 그것들과 문학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결국 관심의 초점이 됩니다. 최근의 연구를 보면 서양에서 도입된 근대 학문 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학문 체계 속에서 한국 근대 문학의 기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젊은 세대 연구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그 최근의 연구하고 어느 정도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특히 그 한국 근대문학의 중요한 조건, 형성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근대 학문에 주목하면서 특히 그 근대문학이 근대 과학과 어떤 동조에서 저항에 이르는 그런 여러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출현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과학 이론들 가운데 특히 20세기 전반에 한국 작가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그 진화론은 어떤 식으로든 이해하고 또 어떤 식으로는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상의 조건들을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윈의 진화론이 한국 근대 문학의 저자들에게 어떻게 수용됐는지, 어떻게 원용됐는지, 어떻게 비판되었는지,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윈의 이 종의 기원이 출간된 것은 1859년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책이고요. 그것에 유통된 사례들을 보면 이게 일본의 사례인데요. 이건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일본에서 번역된 종의 기원 목록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그 번역본이 여기 생물시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명 종원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종의 근원에 관한 논의라는 뜻이죠. 최초의 번역입니다. 1896년입니다. 그 59년에 영어본이 나왔는데 96년에 일본어 번역본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계속 종의 기원 번역본들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유학한 조선인들은 당연히 일본에서 번역된 이 종의 기원을 읽었겠죠. 진화론을 비롯한 서양 과학 이론의 충격 하에서 이제 어떤 개혁을 시도한 유학자들이 이제 1900년대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박은식입니다. 이 박은식이 그 대체로 유학 비판을 먼저 했는데 그러니까 실용적인 사안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그런 도덕적 학문적 논란만 하는 그런 패단, 또 국가와 민중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보존에만 힘쓰는 경향 등등 유학자들이 전통적인 그런 패습을 들어서 유학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반면에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민생을 쾌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는 대단히 유학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유학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서양과학과 유학이 모순되지 않는다. 진화론과 이를테면 대동사상이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과학이론, 좁게는 진화론을 굉장히 절충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교적인 어떤 이상, 어떤 박애주의적 이상 속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박은식은 일본 유교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본 양명학에 관심이 많고 양명학이 그 메이지 유신을 비롯한 근대 일본이 그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개혁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양명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굉장한 그 국수주의적인 성향인데 이 박은식도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그 유학과 관련된 발언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방식으로 유학 사상을 바꿔치기 하는, 전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몽베 금태조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글입니다. 워싱턴의 자유의가 세계에 독일 무위한 기치가 되어서 국을 멸하고 종을 멸함으로써 당연한 공례를 삼아 경쟁의 화가 공공 비창함이 극도에 달하였은즉 이게 바로 그 진화라는 것에 의해서 결국 강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약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과정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강권주의가 이제 평등주의로 옮겨가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당해서 최종점에 극히 압력을 입고 있는 자는 누구냐? 우리 대동민족이다 하는 거예요. 압력에 대한 감정이 최열한 가장 뜨거운 자도 또한 우리 대동민족이다. 장래의 평등주의의 기치를 고개하고 높이 들고 세계를 호령할 자가 우리 대동민족이 아니고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런 강권주의에 의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싸워 이겨서 미래에는 가장 세계를 호령하는 위치에 놓이는 것이 우리 대동민족이다 하는 거예요. 이 대동이라고 하는 그 관념 또는 지정학적인 이 관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게 만한일체라고 하는 그런 관념과도 통하는 건데요. 결국 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압록강 또는 대동강 이남으로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주 지역을 포괄하는 큰 지정학적인 영역 안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확장한 그런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다음 이 사람 이제 좀 다른 인물입니다. 그렇게 박은식만큼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변형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변형만은 그 형제들이 더 유명합니다. 동생 둘이 있는데 변형태라고 하는 사람은 이승만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요. 그 밑에 변형로라고 하는 사람은 논계라는 시로 유명합니다. 이 두 사람에 비하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변형만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문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이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변형만은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화설은 일종 물리상의 언론에 불과하고 그간에 별로 특립한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는 바이건을 세인이 왕왕 그 진화설에 풍미돼서 휩쓸려서 우주간 일체의 중리가 진화뿐이라 단언하고 이에 따라 숭신제 즉 종교를 조소 멸시함이 있으니 이는 심히 무지한 막론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변형만은 진화론을 생각하고 있냐면 그건 물리학의 학설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에 비추어서 종교를 무시하는 것은 막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종교는 서양어에서 릴리전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큰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철학적, 어떤 윤리학적 그런 학설들이 진화론 때문에 무시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변형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주장은 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그치지 않으며 사실은 만상한 어디에나 숨어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기, 영, 심 이런 단어들을 이제
변형만의 해석을 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대령 같은 그런 개념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어떤 영향을 느끼게 하고 특히 에머슨의 그 오버소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와 영, 물질과 정신을 일체화하는 그 생각은 한국문학사에서 처음으로 과학과 대립되는 시를 위한 영역을 시사했다고 생각됩니다. 영통하는 만물이라는 그의 공식은 자연을 물리적 법칙에 지배되는 대신에 상징과 계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언어로 번역하는 행위로서 예술을 상정합니다. 그런 한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단자였고 한국 어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딜레탕트였지만 누구보다도 독창적이고 선지적인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그 한국 유교 전통에서 자라나온 그 과학적 이성의 패권에 저항하는 낭만적 사유를 계시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광수가 그 유교 비판가로 유명한 것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근데 이광수는 특히 과학에 대한 과학 숭배자여서 현대 인류의 살 길은 과학을 배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류에게 유효한 사상은 과학뿐이다.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과학 중에서도 이광수 특히 진화론에 깊이 경도되어 있었는데 와세다 대학에 유학하던 시절에 특히 다윈 생물학의 그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 자서전 중에 한 구절인데요. 여기 다윈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이광수가 경험한 감격이 여기 써 있습니다. 나는 다윈의 진화론이 마땅히 성경을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헤겔의 알 수 없는 우주라는 책을 읽었을 때는 비로소 진리에 접한 것처럼 기뻐하였다. 이게 이광수가 자기 나름대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이러한 진화론의 문기를 연불 모양으로 외우고 술이나 취하며 목청껏 외쳤다. 이렇게 되면 내 도덕관념은 근거로부터 흔들렸다. 착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세계를 다스린다는 믿음 위의 선도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헤켈의 진화사상하고 이광수 소설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수가 굉장히 새롭다라는 평판을 이미 그 당대 독자들에게서 받았는데 그 새로움의 많은 부분은 이광수가 사용하는 어휘들이 새롭다는 데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광수가 구사한 어휘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그 당대 유행하던 그런 단어들이고 특히 그 중에는 과학의 언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개척자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이광수의 두 번째 소설이죠. 이 생명은 묵은 사회와 새로운 공기와 광선으로 생장할 것이다. 묵은 사회는 사회 그 물결로는 무용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생명적으로 분해하는 화학적 원소는 넉넉히 신생명에 영향될 수 있다. 될 수가 있을 뿐더러 그것은 영향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리고 공기와 광선은 무한하다. 서울의 생명은 생성하지 않지 못할 운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사회가 죽음이 곧 생명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치가 어디 있냐 하면 화학에 있는 겁니다. 소설이 그려진 세계는 탈마법화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탈마법화라고 하는 말은 물론 막스 베버가 사용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그 합리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세계상의 변화 그것이 이 개척자라는 소설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근대주의의 어떤 창시자라고 말합니다만 그게 못지않게 과학주의의 선구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염상섭입니다. 만세전 대목인데요. 여기도 진화에 관한 그 염상섭의 생각이 여러 군데 나타내는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두가 구덕이다. 너도 구덕이다. 나도 구덕이다. 그 속에도 진화론적인 모든 조건은 한 초 동안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겠지. 생존 경쟁이 있고 자연 도태가 있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고 으르렁댈 것이다. 그러나 네나 내나 거꾸로 지면 또 미국의 구더기가 되어서 원소가 되거나 흙이 될 것이다. 여기도 사람을 구더기로 환원하고 원소로 환원하는 그런 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진화의 이치에 따른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염상섭 문학을 보통 자연주의와 관련시키고요. 특히 일본 자연주의와 연관시키는 것이 하나의 상식입니다만 일본에서 자연주의는 자연과학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진화론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죠.
사랑과 재해는 바로 그런 그 자연과학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자연주의적인 인간 이해의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시니컬하고 아주 허무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유진이 이해춘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춘하고 유진하고 진화론을 이해하는 방식이 지금 다릅니다. 유진은 아까 자연주의적 환원주의라고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인간을 극히 단순하고 기본적인 그런 충동, 식색 충동이죠. 그 충동으로 환원시켜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고 인간이 이룬 모든 그 업적을 바로 그것의 미화에 불과하다, 장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해춘은 인간의 진보를 믿고 있고 더군다나 그 진보는 영혼의 비약적 활동이라고 하는 베르송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맞으면 자연계 안에서 계획되지 않았고 결정되지 않은 어떤 생명의 그런 흘러넘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지금 이해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식, 변형만, 이광수, 염상섭 네 사람에 관한 제 생각을 좀 거칠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 근대문학의 기원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과학과 반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틀은 그 기원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유익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유기체론적이고 진보론적인 그런 역사 서술로부터 벗어나서 한국 근대문학을 보고 또 동시에 시와 과학 이른바 두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 두 문화의 대립이라고 하는 근대 보편적인 어떤 현상과의 관련 속에서 한국 근대문학의 어떤 특수한 양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